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무당의 혼잣말과 관련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친척의 딸이 자꾸 명치가 타는 듯이 아프다고 하며 울었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도 전혀 이상이 없었고 멀쩡하다는 소견만 나왔지. 더 심각한 건 어느 날부터 밤마다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바닥을 엉금엉금 기어다녔다는 거야. 딸을 깨워보면 누군가가 자기 등을 밀어 바닥에 엎어뜨린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 아무래도 신병인가 싶었던 친척은 수소문 끝에 용하다는 무당집을 찾았지. 아빠와 친척, 그리고 친척 딸 이렇게 셋이서 무당을 찾아갔어. 아빠 말로는 친척 딸이 들어가자마자 무당이 딸을 빤히 바라봤다고 해. 그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렇게 말했대. 신병 아니야. 정신과 가봐요. 아무리 친척이 딸의 증상을 설명해도 무당은 무조건 정신병이라며 점괘도 봐주지 않았어. 그러면서 딸 대신 우리 아빠의 점을 봐주더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며 기다리라고 했대.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아빠는 괜찮아졌지. 그런데 대반전이 있었어. 정말로 친척 딸의 병이 정신병이었던 거야. 그 병의 이름은 화병이었어. 나는 화병이 병리학적으로 질병에 해당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 원래 화병이 걸리면 식도는 멀쩡해도 역류성 식도염처럼 뜨겁고 쓰린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 그런데 증상이 너무 리얼해서 환자들이 정신병이라 생각도 못하고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많대. 심하면 명치 통증이 복통과 유통으로 번지기도 하고 자다가 속이 너무 아파지면 본능적으로 엎드려 웅크리게 된다고 해. 또한 의사에 따르면 날개뼈를 움직이면 등 근육이 풀리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친척 딸이 기어다닌 것도 무의식적으로 통증을 줄이려는 행동이었다고 하더라. 다행히 치료를 잘 받아서 지금은 완쾌했어. 그리고 몇 달 뒤에 나와 아빠가 다시 그 무당집을 방문했을 때 무당이 물었어. 그 아가씨 조현병이야? 아니요, 화병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대답하며 이야기하자 무당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 그럴 줄 알았지. 그 아가씨한테 귀신 안 붙었는데 자꾸 귀신 붙었다고 하니까 정신병이지. 하지만 약간 섬뜩했던 건 무당이 혼잣말로 한 말이었어. 귀신이 씌이면 기어다녀도 팔로는 못 기어다니지. 그리고 나중에 들은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예전에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집이 하나 있었대.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은 결국 귀신에 씌여서 모두 죽었다는 거야. 어떻게 귀신에 씌였는지 알았냐고 하면 그 가족들 중 한 사람이 죽기 직전에 집 밖으로 기어 나왔는데 마치 허공에서 누가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가는 것처럼 픽 쓰러졌다고 하더라. 두 번째 이야기, 쓰레기 처리장. 3년 전 내가 겪은 일이다. 산속의 쓰레기 처리 시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고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 대부분이 목격한 기묘한 사건이 있었다. 그 시설은 외딴 산속에 위치해 있었다.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는 약 5km나 떨어져 있었고 집이나 가게, 심지어 가로등도 찾아보기 힘든 곳이었다. 다만 시설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한 채의 집이 있었다. 그 집에는 8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다. 그 집 앞을 지나야만 시설로 갈 수 있어서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할머니를 본 적이 있었다. 할머니의 집 앞에는 도로를 끼고 건너편에 밭이 있었는데 나는 종종 할머니가 그 밭으로 가는 모습을 보곤 했다. 허리가 굽고 걸음이 느리신 할머니는 도로를 천천히 건너셨다. 할머니는 집과 밭을 자주 오가셨기에 시설에서는 운전 시에 할머니를 조심하라는 지침이 따로 있었다. 나도 동료들과 함께 그런 상황을 자주 봤기 때문에 할머니가 위험해 보인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우리는 모두 할머니가 도로를 건너는 모습만 봤을 뿐 밭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더욱이 아예 할머니를 본 적이 없다는 사람도 몇 명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우연일 거라고 생각하며 넘어갔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할머니는 계속 도로를 건너다니셨다. 밭이 도로를 끼고 있어 자주 건너다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기에 아무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 달 반쯤 지났을 때였다. 출근길에 할머니 집 앞을 지나다가 경찰차와 앰뷸런스가 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혹시 시설에서 누군가 사고라도 낸 것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시설로 들어갔다. 시설 내에서는 다들 수군대었지만 아무도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 경찰도 시설에 따로 찾아오지 않아 아무 정보 없이 며칠이 지났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할머니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었다. 얼마 뒤 산기슭 마을에 사는 아르바이트 아줌마에게 소식을 들었다.
그 집에서 백골이 된 할머니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후 2개월이 지난 상태의 시신이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동안 우리가 본 도로를 건너는 할머니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사람들은 가끔 죽은 사람이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 나타난다고 말하곤 한다. 나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지만 내가 직접 목격한 일이 부정당하자 오싹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할머니는 무엇을 전하기 위해 그토록 오랜 시간 나타나셨던 걸까? 세 번째 이야기, 이무기와 신선의 기묘한 만남. 지금 살아계셨다면 90이 넘으셨을 조부모님께 들은 옛날 이야기다. 150년 전 도호쿠 지방 시골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 산은 산나무를 캐러 가기만 해도 뱀이 잔뜩 나와 사람들은 아예 산에 발도 들이지 않았다. 뱀의 창궐이 워낙 심했기에 마을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아 신사의 상담을 요청했다. 며칠이 지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가 그친 틈을 타 근처에 살던 영감이 산에 올라갔다가 폭우로 인한 갑작스러운 홍수에 휘말리고 말았다. 영감은 물에 떠밀려 내려가며 떠다니는 나무 토막을 겨우 붙잡고 바닥까지 흘러갔다. 물속을 보니 크고 작은 뱀들이 물살에 휩쓸려 함께 떠내려가고 있었다. 이윽고 영감 곁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거대한 뱀이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뱀은 다른 뱀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사람 2명을 이어놓은 듯한 길이에 입가엔 수염이 자라 있었고 머리에는 짧은 뿔 같은 것이 돋아 있었다. 그리고 그 뱀의 머리 위에는 신선 같은 사람이 서 있었다. 그 사람은 영감에게 말을 걸었다. 이 몸은 이 뱀의 영혼일세. 나를 본 걸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게. 왜 그러시오? 뱀은 산에서 100년, 강에서 100년을 수행하면 용이 될 수 있네. 그 과정에서 인간에게 들키면 용이 되지 못하고 수행이 끝나기도 전에 죽게 된다네. 그러니 아무에게도 나에 대해 말하지 말게. 말하면 그땐 죽여버릴 테니. 약속하지. 하지만 바다에서 가까스로 구조된 영감은 마을에 돌아오자마자 흥분해서 그가 본 뱀과 신선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영감은 급사하고 말았다. 이무기를 본 지 49일째 되던 날이었다고 한다. 죽기 전 영감은 무언가를 극도로 두려워하며 온몸을 떨었다고 한다. 조부모님께서는 우리 조상이 바로 그 영감이었다고 말씀하셨다. 실화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묘하고 신기한 이야기라고 느껴졌다. 네 번째 이야기, 자취방. 나는 어릴 때부터 쥐가 정말 싫었다. 다 큰 남자가 쥐를 무서워한다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쥐 공포증이라고 할 정도로 큰 두려움이었다. 얼마 전 그토록 싫어하는 쥐 때문에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는 일이 있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줄 테니 잘 들어봐. 대학에 합격하고 집을 떠나 자취를 시작하면서 나는 집세가 저렴한 낡은 주택을 선택했다. 학생보다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나 일용직 근로자들이 주로 사는 곳이었지만 나에게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에 충분히 행복했다. 매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와 잠만 자고 나가는 생활이 반복됐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쥐가 벽을 갉아먹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원래 소음에 예민한 편이라 작은 소리에도 잠을 잘 못 잔다. 게다가 쥐를 극도로 싫어하는 나에게 그 소리는 참기 어려운 스트레스였다. 귀를 막고 자려 해도 쥐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며칠을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발견했다. 벽 한쪽에 작게 뚫린 구멍이 있었다. 분명 쥐가 뚫은 구멍이었다. 그동안 들리던 소리는 쥐가 그 구멍을 뚫던 소리였던 거지. 나는 바로 뛰어나가 쥐약과 식빵을 사왔다. 식빵에 쥐약을 듬뿍 섞어 뭉친 후 구멍에 밀어넣고 나무판으로 단단히 막았다. 두 겹으로 못질까지 해서 완벽하게 막아두었다. 다행히 그 이후로는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쥐약이 효과를 발휘해 한 번에 끝난 거라고 생각하며 안도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발 뻗고 편히 잠들 수 있었다. 며칠 후 내 자취방에 친구가 놀러왔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중 옆집에 사는 남자가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친구에게 설명했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배달 음식 받을 때나 잠깐 보이고 평소엔 집 밖에 잘 안 나와. 맨날 집에만 있던 사람이 웬일로 나가는 거지. 우리는 잠시 그 남자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집으로 들어왔다. 친구에게 먼저 씻으라고 하고 나는 바닥을 청소하기로 했다. 바닥을 대충 쓸던 중
구석진 곳에서 작게 접힌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살려주세요. 옆집에 갇혀 있어요. 남자가 저를 학대하며 음식도 주지 않아요. 큰 소리를 내면 들킬 수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쥐약과 식빵을 쑤셔 넣었던 구멍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 그 구멍에 식빵을 밀어 넣던 기억이 생생했다. 그리고 떠올랐다. 아까 여행 가방을 끌고 나가던 남자의 모습이. 처음부터 없었던 쥐. 친구가 욕실에서 나오며 물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는 당황한 채 종이를 슬쩍 숨기며 대답했다. 아니야. 아무것도. 친구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생각보다 집이 깔끔하네. 쥐는 없을 것 같은데. 친구의 말이 맞았다. 이 집에는 처음부터 쥐 따위는 없었다. 5번째 이야기, 산신. 이 이야기는 저희 가족이 겪은 일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어머니가 겪은 일이에요. 저희 집에는 어머니와 5살 위 누나,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넓은 집에서 좁은 집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어머니는 누나와 제가 기죽지 않게 가끔씩 좋은 곳으로 여행도 데려가 주셨습니다. 그날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을 보내던 어느 금요일이었어요. 어머니가 일이 빨리 끝나셔서 예정에 없던 강원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여행짐을 다 싸고 보니 오후 4시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어머니 차에 짐을 싣고 강원도로 출발했습니다. 울산에서 강원도까지는 6시간 정도 걸렸어요. 중간중간 휴게소에 들러 주전부리를 사 먹고 사진도 찍으면서 갔더니 예상보다 더 오래 걸렸습니다. 마지막 휴게소를 지나니 벌써 해가 지고 없었고 밤 10시가 넘었더라고요. 어머니는 누나와 저에게 숙소에 도착하면 깨우겠다며 잠시 눈을 붙이라고 하셨습니다. 온종일 돌아다녔던 탓에 저와 누나는 금방 잠에 들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머니는 인생에 단 한 번도 과속을 하신 적이 없는데 그날 과속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꿈속에서요. 어머니는 제가 잠든 사이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산길을 운전하고 계셨습니다. 종일 운전을 했던 탓에 피로가 몰려와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더랍니다. 휴게소에서 산 커피도 마시고 껌도 씹어가며 운전했지만 졸음을 이겨내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하지만 조금만 더 가면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기에 어머니는 운전대를 놓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어머니는 갑자기 뒤쪽에서 싸한 느낌이 들어 룸미러로 뒤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얀 누더기 차림의 여자가 미친 듯이 어머니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대요. 여자의 뜀걸음이 얼마나 빨랐던지 차 속도가 시속 30km였는데도 빠르게 거리가 좁혀졌다고 해요. 잠이 확 달아난 어머니는 여자가 따라오지 못하게 속도를 올려 산길을 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규정 속도를 무시하고 말이죠. 하지만 여자는 어느새 차를 따라잡아 운전석 바로 옆까지 다가왔어요. 어머니는 너무 무서워 옆을 쳐다볼 엄두도 못 냈지만 마치 누가 목을 꺾은 것처럼 목이 왼쪽으로 확 젖혀져서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얼굴이 어머니의 얼굴과 똑같았다고 해요. 그것도 아주 편안히 자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어머니는 이것이 꿈이라는 걸 깨달으셨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차는 산길 도로의 샛길에 서 있었고 어머니는 꿈속에서 밟았던 페달이 가속 페달이 아니라 브레이크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만약 산신님이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은 차 사고로 전복됐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6번째 이야기, 친구의 유언.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동기 K가 갑자기 죽었어. K는 프리클라이밍을 즐기던 친구였고 나와도 굉장히 친해서 가족끼리도 잘 알고 지낼 정도였어. 그는 클라이밍에 완전히 빠져 있어서 쉬는 날마다 이 산, 저 산을 찾아다녔지. 그가 죽기 반년 전쯤 갑자기 나에게 부탁을 해왔어. 혹시 내가 죽으면 가족들에게 보여줄 비디오를 하나 찍어줘. 위험한 취미를 가진 만큼 언제 죽을지 모르니 미리 가족에게 남길 메시지를 촬영하고 싶다는 거였어. 나는 가족들도 있으니 그런 위험한 취미는 그만두라고 설득했지만 K는 단호하게 거절했어. 그는 클라이밍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며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지. 그의 계속된 부탁에 결국 나는 비디오 촬영을 도와주기로 했어. 집에서 찍으면 가족에게 들킬까봐 내 방에서 촬영했어. 흰 벽을 배경으로 소파에 앉은 K는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어. 이 비디오를 보고 있다는 건 내가 죽었다는 뜻이야. 지금까지 정말 고마웠어.
내 이기적인 취미 때문에 모두에게 폐를 끼친 걸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날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친구들. 내가 죽었다고 슬퍼하지 마. 나는 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야. 아빠는 하늘에서 너를 지켜볼게. 그러니까 울지 말고 웃으면서 날 보내줘. 그렇게 비디오는 끝났어. 하지만 반년 후 K는 클라이밍 중 실족해 죽고 말았어. 클라이밍 동료들에 따르면 평소에는 낙하 지점에 안전 매트를 깔아뒀는데 그날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추락해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했어. 장례식 날은 정말 슬펐어. K의 부인과 딸이 울부짖는 모습을 보며 나도 도저히 믿기지 않았지. 일주일이 지나고 나는 그때 찍었던 비디오를 K의 가족에게 보여주기로 했어. 가족들은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고 싶어 했고 마침 7일째 버페 때 친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보기로 했지. 비디오가 재생되자 화면은 새까만 상태로 10초 정도 지속됐어. 어라? 잘못 촬영했나? 하는 생각이 들 무렵 K가 화면에 등장했어. 어라? 분명 내 방에서 찍었을 텐데 이렇게 어두웠나? 그의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잡음이 섞이기 시작했어. 잡음이 점점 심해지면서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기 힘들었어. 등골이 서늘해졌어. 처음 찍었던 비디오의 내용과 완전히 다른 절박한 비명이 이어졌어. 마지막에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K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 그걸 본 K의 가족들은 울부짖기 시작했고 K의 부인은 나에게 매달려 도대체 뭘 보여준 거냐며 소리쳤어. K의 부친은 나에게 주먹을 휘둘렀지. 다행히 부인의 동생이 K가 그런 장난을 칠 사람이 아니라고 말려준 덕에 상황을 모면했어. 나는 엎드려 빌며 DVD를 바로 처분하겠다고 사과했어. 다음 날 DVD를 근처 절에 가져갔는데 주지승은 종이 가방을 보자마자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 아, 그건 우리 절에서는 처리 못합니다. 다른 곳을 소개받아 갔더니 거기서도 엄청난 걸 가져왔군. 이라는 말을 들었어. 그 신주는 DVD를 본 후 말했어. K는 비디오를 찍는 순간부터 이미 지옥에 끌려간 거예요. 신주는 이렇게 덧붙였어. K는 자신이 곧 죽을 걸 알았지만 죽음을 피하려 절대 건드려서 난들 존재와 거래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그 거래는 실패했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신주는 내가 본 비디오는 이미 K의 영혼이 지옥에 사로잡힌 상태라고 말했어. 비디오를 찍은 직후 죽는 것이 운명이었는데 그걸 미룬 게 화를 불렀을 겁니다. 나는 그저 신주의 말이 틀리기만을 바랄 뿐이야. 7번째 이야기, 죽음 이후에도 이어진 통화. 내가 대학생 때 A라는 친구가 있었어. 그리고 그는 중학생 때부터 사귀어온 B라는 여자친구가 있었지. 둘은 언제나 어디를 가든 함께 다니는 한 쌍의 원앙 같은 커플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B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그 일 이후로 밝았던 A의 성격은 완전히 변해버렸지. 그는 매우 어두워졌고 점점 학교에도 나오지 않게 되었어. A가 걱정되어 친구들과 몇 번 그의 집을 찾아갔지만 A는 항상 집에 없었어. 혹시 있었는데 없는 척 했을지도 모르지. 그렇게 2달쯤 흘러 다들 A에 대해 잊어갈 무렵 A가 다시 학교에 나왔어. 예전처럼 밝고 명랑한 모습을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림자가 드리워진 느낌이었어. 그의 얼굴은 여위었고 눈은 퀭했지. 다른 친구들은 그런 A를 피해 다녔어. 하지만 나는 사고 전부터 A와 절친했기 때문에 계속 함께 다녔지. 그런데 A는 뭔가 이상했어. 힘들겠지만 이제 좀 힘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 내가 이렇게 말하자 A가 대답했어. 괜찮아. 매일 B가 전화해서 응원해 주거든. 나는 순간 멍해졌어. 무슨 말이야? 그러자 A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B는 참 귀여워. 내 기분을 항상 살피고 언제나 전화해 준다고. 그 덕분에 다시 학교에 나올 용기가 생겼어. 나는 소리쳤어. 정신 차려. B는 이미 죽었잖아. 그러나 A는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어. 정신 차릴 건 너야. B는 살아있어. 나에게 매일 전화를 해주니까. 그의 흐리멍덩한 눈빛과 나를 뿌리치고 가는 모습이 너무나 오싹했어. 나는 A에게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했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참다 못해 나는 무심코 그만 이런 말을 해버리고 말았어. 그럼 내 방에 가보자. 나도 B랑 통화 좀 해보자고. 그날 저녁 나는 A의 집에 가서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 A는 특별히 이상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지. 그러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었더라고.
A의 정신이 많이 지쳐 있구나. 앞으로도 좀 더 지켜봐야겠어. 그렇게 생각하던 순간 A가 갑자기 일어나며 말했어. 봐, 오잖아. 뭐가 온다는 거야? 그러자 A가 대답했어. 뭐긴, B한테 전화가 온다고 했잖아. 그렇게 말하며 그는 전화기 쪽으로 걸어갔어. 전화벨은 울린 적이 없었는데도 A는 수화기를 들고 누군가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과 내가 집에 놀러온 일 등을 이야기하더라. 나는 갑자기 오싹해져서 A에게 달려가 소리쳤어. 전화가 언제 왔다는 거야. 그리고 그가 들고 있던 수화기를 빼앗았어. 그가 뭐 하는 거냐며 소리쳤지만 나는 무시하고 수화기를 귀에 댔어.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지. 너 누구야? 장난 전화라면 질이 나쁘잖아. 그만둬. 그러나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나는 잠시 안심하며 A에게 말했지. 봐, 아무 소리도 안 나잖아. 전화 같은 거 온 적 없다고 했잖아. 이제 그만. 그때 나는 문득 깨달았어. 전화는 울린 적이 없었어. 그리고 전화벨이 울리지 않은 상태에서 수화기를 들면 뜨는 소리가 나야 정상이지.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 가슴 깊은 곳에서 공포가 밀려왔어. 나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로 굳어버렸지. 그때 수화기 너머에서 불쾌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 너야말로 누구야? 나는 비명을 지르며 수화기를 마룻바닥에 내던지고 그 집을 뛰쳐나왔어. 집을 빠져나오던 순간 A가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나를 바라보는 것을 본 것 같았어. 그날 이후로 나는 A의 주변에 가지 않았어. A는 다시 학교에 나오지 않았지. 자퇴했다는 소문도 들렸지만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라. 8번째 이야기, 정체불명의 여자. 부모님이 아는 사람 중 미술을 전공하던 언니가 있었다. 그 언니의 집은 학교에 다니던 시절부터 갑작스레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친오빠도 교통사고로 죽었다. 게다가 동생마저 열병에 걸려 목숨을 잃을 뻔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언니만큼은 아무런 탈 없이 건강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오랜 친구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벌어지자 언니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언니는 누군가 자기를 쓰다듬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몸은 솜니불에 덮인 것처럼 덥고 답답해졌다. 혼자서 끙끙대던 언니는 친척 어르신의 도움으로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무당들은 그 언니를 볼 때마다 다른 주소를 써주며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다. 몇 군데를 돌다가 어느 점집에 이르렀을 때 무당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우리 자리에 있어야 할 년이 왜 거기에 앉아있냐. 그러면서 무당은 자리를 바꿔 앉으라고 했다. 무당이 앉았던 자리에 언니가 앉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졸음이 쏟아졌다. 무당은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무당이 되었어야 하는데 왜 밖으로 돌아다니냐.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내 무릎 위에 앉혀놓고 너를 얼려주고 있는데 왜 자꾸 도망가? 그 무당이 말한 신은 무가에서 모시는 신 중에서도 높은 급에 속하는 약신이었다고 한다. 무당은 신내림을 받아야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멈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친척 어르신이 반대하며 언니를 데려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척 어르신마저 큰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결국 언니는 혼자 다시 무당집을 찾았고 무당은 언니를 극진히 모셨다. 무당은 언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신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고 말했다. 신은 언니가 성장하는 동안 계속 곁에서 기다렸다. 언니가 어른이 되어 자신을 모셔야 할 신부가 되기를 바랐지만 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었다. 그 때문에 신이 화가 나 주변인들에게 화를 내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후 언니는 가족과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췄다. 얼마 후 신기가 있는 지인이 예전에 언니가 살던 집에 들렀다가 언니를 목격했다. 그곳에는 머리카락이 징그러울 정도로 긴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언니를 머리카락으로 꽁꽁 감싼 채 얼굴을 들여다보며 쓰다듬고 있었다. 마치 너무 예뻐 죽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언니를 만지고 껴안고 있었다. 그러다 지인과 눈이 마주치자 그 여자는 표정을 무섭게 굳히고 재빨리 도망쳤다고 한다. 9번째 이야기, 끔찍한 자각몽.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이다. 당시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진로와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로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였다. 그 꿈을 꾼 날은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주말, 토요일이었다. 그날 거실에서는 누나가 무한도전을 보고 있었고 나는 피로를 풀기 위해 잠시 눈을 붙이려 했다.
누나에게 2시간 후에 깨워달라고 부탁하고 마지막으로 유재석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눈을 감자마자 꿈을 꾸기 시작한 것 같았다. 꿈속에 나는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 교실에 있었다. 우리 반 교실의 뒷문 쪽 바로 옆자리였다. 그때 나는 꿈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자각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탁 쪽을 바라보았을 때 정장을 입고 얼굴이 창백한 나가 서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교실 안에 다른 29명의 학생들 자리에도 나와 똑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교복을 입고 바닥을 바라보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미동도 없었다. 교탁에 서 있던 정장 입은 내가 출석부를 펼치더니 온몸의 관절을 꺾으며 낄낄대기 시작했다. 낄낄낄 1번 춤추세요. 그러자 창가 첫 번째 자리에 있던 나와 같은 모습의 사람이 공기 인형처럼 몸을 꺾으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 상황이 아무리 꿈이라 해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얼어붙은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후 교탁에 서 있던 나가 다시 출석부를 보고 말했다. 2번 춤추세요. 두 번째 자리의 인물도 몸의 관절을 꺾으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 춤을 추는 소리였다. 책상이 끽끽대며 움직일 때 나는 쇳소리와 관절 꺾이는 소리가 섞여 들렸다. 그 소리는 너무 끔찍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소름이 돋았다. 나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마침내 내 차례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교탁에 있던 나가 나를 보며 말했다. 30번, 사람인가 보네. 그 순간 나는 미친 듯이 공포에 사로잡혔다. 곧바로 모든 인형들이 춤을 멈추고 나를 노려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은 꺾이다 못해 비틀어지더니 결국 잘려나가 바닥에 굴러다녔다. 교실 안은 피로 물들었고 공포에 빠진 나는 몸이 떨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눈앞에는 29번째 인형의 머리가 떨어져 내 책상 위에 굴러왔다. 그 머리는 나와 똑같은 얼굴이었다. 머리가 싱긋 웃으며 속삭였다. 꿈인 것 같지?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바닥에 손을 짚는 순간 피가 발목까지 차오른 감촉이 느껴졌다. 꿈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촉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간신히 다리를 붙잡고 일어나 뒷문을 열고 도망쳤다. 문을 닫는 순간 교실 안에서 크게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 목소리는 남자와 여자의 중성적인 음성으로 울렸다. 나는 그제야 꿈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옷이 몸에 달라붙어 불쾌했다. 그리고 딱 2시간이 지나자 누나가 방에 들어와 나를 깨웠다. 누나는 방에 들어왔을 때 내가 혼자서 살려달라고 속삭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 후로도 그 꿈이 너무 무서워 쉽게 잠들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10번째 이야기, 잊혀진 나무와 이상한 대화. 어렸을 때 나는 무서워하는 게 정말 많았어. 샤워 커튼 뒤에 괴물이 숨어 있을까봐 두려워했고, 밤에 침대에서 발을 내리면 커다란 발톱이 내 발을 잡아챌 거라고 겁을 먹곤 했지. 그러다가 어느 날엔 외계인이 엄마를 납치한 뒤 엄마로 변장한 스파이를 우리 집에 보낼 거라는 생각까지 했어. 그렇게 되면 우리 가족은 아무런 의심도 못하고 전부 죽을 거라 믿었지. 어른이 된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지만 9살이던 나는 진심으로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 결국 나는 엄마와 나만 아는 암호를 정하기로 했지. 그래야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엄마에게 내 계획을 말했을 때 엄마는 황당해하며 웃으셨어. 하지만 나를 맞춰주셨지. 우리는 이렇게 정했어. 내가 내 토끼 어딨어요? 하고 물으면 엄마는 여행 가방에 숨겨뒀지. 라고 대답하기로 한 거야. 어린 시절 내 머릿속에 왜 그런 문답이 떠올랐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몇 날 며칠을 지내면서 나는 불쑥 질문을 던지곤 했어. 그때마다 엄마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해주셨어. 여행 가방에 숨겨뒀지. 내가 커서 더는 외계인의 납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후에도 종종 장난처럼 엄마에게 물어봤어. 내 토끼 어딨어요? 엄마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하셨어. 여행 가방에 숨겨뒀지, 우리 딸. 시간이 흘러 나는 가족과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게 되었어. 긴 휴일이 있을 때나 집에 가곤 했지. 이번 봄방학에도 친구들과 여행 가는 대신 집에 왔어. 아빠가 말씀하시길 요즘 엄마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신 것 같다고 했거든. 내가 곁에 있으면 엄마 마음이 좀 편안해질까 싶어서 집에 온 거야. 방금 전 엄마가 내가 어린애인 것처럼 이불을 덮어주셨어. 그 순간 옛날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엄마가 방을 나가시려 할 때 문득 그 옛날 암호가 떠올라 물어봤어. 엄마, 내 토끼 어딨어요? 그런데 엄마는 조금 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셨어.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말하셨어. 무슨 토끼?